Like to invite His Excellency Professor Sang Song, Professor Emerit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former President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a keynote speech. The keynote speech will be delivered in Korean. Please welcome him with a round of applause. 저는 한국말로 기조연설을 하겠습니다. 제 연설문을 영어로 번역한 텍스트는 아마 여러분들께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은 아마 영문으로도 뭐라고 써 있는지를 잘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 20분 동안 기조연설을 하겠는데 여기에 키워드는 crime to posterity, 기후 범죄라는 것은 crime to posterity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님, 또 이 전우정 카이스트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젊은 세대 여러분들께서 인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되어버린 기후변화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시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애당초에 환경법 학회를 수십 년 전입니다마는 발족할 때에 이름을 올렸던 것 외에는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기후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점차 더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고 국제 규범에 따라서 나라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깨우쳐주는 충격적인 일이 몇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저는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 그러니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2대 소장으로서 2014년 아마 그 무렵일 겁니다. 전 세계 100여 개 나라를 방문해서 그 나라의 정부 수뇌들과 회담하면서 그들이 ICC 설립을 위한 로마 규정, 롬 스태튜트를 비준해가지고 회원국이 되도록 꾸준히 설득을 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고유한 사정이 있어서 비준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아시아 대륙 출신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국가들에 더욱 비준을 하라고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각국을 방문해서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과 갖는 회담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연히
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영향하에 있는 남태평양 군도 그 16개 섬나라의 순회와 회담을 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그 나라들을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즉, 그 지역의 섬나라 16개가 모두 가입한 The South Pacific Forum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협상한 일도 여러 차례 있었고, 특정 국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설득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 섬나라 국가가 제시하는 절체절명의 공통된 요구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후변화의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조약인 The Rome Statute의 비준 협상을 하는 도중에 그들은 그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관할권을 현재처럼 전쟁, 침략, 집단학살, 그리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 등 인류 사회의 평화를 가장 중대하게,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 범죄 등 요 4개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 롬 스태튜트를 개정해서 기후 범죄를 재판 관할에 삽입한다면 모든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적극 가입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와 그동안 쌓인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태평양상의 작은 섬인 이 여러 나라가 조만간에 물속에 잠기고 만다고 강력하게 저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그들의 확고한 논리는 로마 규정을 개정해서 ICC 관할 범죄에 소위 후손에 대한 범죄, crime to posterity를 추가해서 ICC와 같은 국제 법정에서 엄하게 단죄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들의 설명과 현황을 듣고 저는 그 당시에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결과를 범죄로 만들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로 추가하기를 바라는 요구가 아주 강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컨대 서유럽이 제안한 테러 또는 마약 범죄를 포함시키자는 등 여러 가지 그러한 요구도 강했지만은 내부적인 개정 절차가 용이하지 않아서 현재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태평양 16개 섬나라의 대표로 키리바시가 ICC 회원국이 돼가지고 내부적으로 열심히 기후 범죄의 추가 운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른바 기후 범죄는 오로지 남태평양 섬나라만 당면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에 있는 모든 국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인류 공통의 문제올시다. 그래서 기후 문제에 관해서 저 나름대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인류가 보편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해를 입지 않고 모두가 잘 살아가도록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입장도 있고, 또 가장 비판적으로는 기후 변화를 방임할제 초래될 결과를 미래 세대, 사회 약자, 소수자 등의 권리 침해로 보는 아주 강한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기후 위기에 따른 권리 침해를 바로잡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그러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독일 헌법재판소가 서로 다른 시대의 자유권을 주장하면서 2021년 자국의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2031년 이후의 목표치를 정하지 않은 것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안김으로써 그들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논리가 듭니다. 우리 정부는 파리 협정 등 국제 협약에 근거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가장 신중하게 판단하는 우리나라 사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판결로 기후위기 해법의 올바른 방향성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제기된 우리나라 청소년, 시민, 어린아이, 아기들의 기후소송과 1차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 대한 헌법 소원 등 도합 4건의 기념비적 소송을 요약하자고 하면,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미래 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금년 5월 21일에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연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청구인들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담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그러니까 뭐 이걸 탄녹법이라고 약칭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법률과 그 시행령 그리고 국가 기본 계획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는 해까지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데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가 즉답을 피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다만 탄소 중립 기본법 제2조에 기후위기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는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다 동의하고는 있지만 곧 나올 헌재의 판단이 참 잠옷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기후소송에서 보듯이 각국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급기야 영국의 The Guardian이라는 신문은 2024년이 아마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외 없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3월에 케냐, 4월에 아랍에미레이트와 중국 광동성 등 남부 지역과 브라질,
그리고 5월에는 미국 남부와 남부 독일의 폭우와 강풍으로 홍수와 산사태가 벌어지고 인도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가 폭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2년 파키스탄의 대홍수, 2023년 중국 베이징과 허베이성에 140년 만의 폭우가 쏟아졌고 9월에는 홍콩에 139년 만의 대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4월 말 미얀마 중부의 48.2도, 베트남의 44도, 태국의 방콕은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갔고 인도의 북부는 50도가 넘는 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난해 한반도 기후는 기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3월과 9월 이상 고온 현상이 계속 되어서 9월의 평균 온도가 22.6도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였고 급기야 9월에 서울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장마철에 폭우가 계속되었던 것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5월 기준 연평균 강수량이 79.3mm에서 125mm 그 사이인데 지난해에는 무려 191.3mm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구사회는 무수한 인명과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1.5배 내지 2배 빨라지고 호우의 빈도가 잦아지면서 강도 역시 거세집니다. 태풍 같은 열대 저기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가뭄이 증가함으로써 즉 기후 양극화가 커져서 인류의 절반인 약 40억 명이 물 부족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은 극한 기온 발생의 영향 등으로 식량과 물에 관한 안보 위기가 증가할 것입니다. 인간의 건강도 악영향을 받게 되고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홍수로 인한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측면을 다루는 국제기구인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 3도만 높아지더라도 지구의 생물종 중에서 60% 이상이 멸종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합니다. 또 절반 이상의 종은 서식지를 지금보다 북쪽이나 더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하고 또 식물의 3분의 2는 봄철 생육이 빨라져서 웃자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 IPCC의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사회의 온도는 산업혁명 대비 이미 1.1도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미 1.5도 상승이 되었을 것이라는 보고서도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서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소위 기후플레이션, 클라이밋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올 1분기 올리브유 가격 또 무슨 초콜릿 가격, 코코아의 가격 이런 거 설탕 가격 이런 것이 몇 배씩 올랐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 농산물을 보더라도 우선 다 경험하셨죠? 사과, 수박, 참외, 배 등의 과일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물가를 선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마늘의 이상 발육으로 상품성이 없어진 현상도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기후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날씨가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작황부지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으로 이에 대비해야 됩니다. 독일 포츠담의 기후영향연구소는 유럽도 2022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식품 물가가 0.43% 내지 0.93포인트 올랐다고 분석하면서 아주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2050년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연간 피해액은 19조 달러 내지 59조 달러까지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파리 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서 온난화를 2도 이내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6배나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동연구소는 기후플레이션의 가장 큰 영향은 아마도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미친다고 하면서 한국의 2050년의 소득은 약 14% 감소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기후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변동은 통화 정책으로도 제어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IMF는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높은 부정적 기후 환경에서는 나빠지는 기후 환경 개선 없이 통화 정책만으로는 기후플레이션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KDI도 국지적 날씨 충격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 확대나 기후변화에 맞는 품종 개량 등의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온난화로 폭염의 강도가 세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시간이나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이므로 고열에 취약한 노약자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습니다. 한 공동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2억 4,600만 명의 노년층이 생존을 위협받는 폭염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특히 폭염에 대한 건강상 악영향은 적응 대응력이 낮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 집중된다고 전망을 합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응급실 감사로 파악된 온열 질환자가 2배 이상 늘어서 32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응 방안에 관해서 좀 검토를 해보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려고 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까지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또 1.5도가 아니라 2.0도로 제한하려면 2019년 대비 27% 감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미래세대와 같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됩니다. 모든 부문과 시스템에 걸쳐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노력들을 다방면으로 넓혀
나가야 합니다. 2023년 UAE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에너지 부분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CCS 기술 활용, 무배출 전력 시스템, 에너지원 다양화 등이 필요합니다. 산업 부분에서는 수요 관리, 생산 공정의 혁신적 변화 등이 동반돼야 합니다. 수송의 전기화로 대표되는 수송 부분에서는 전기차는 물론 바이오 연료 도입 등으로 수송 부문의 탈산소화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향후 10년간 연평균 투자비를 현재 수준보다 3배 내지 6배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획기적인 투자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경제성장 초기에 산림 녹화를 강조했듯이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산림 분야에서 비교적 싼 값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도시주택, 인프라, 토지, 해양, 식품, 물, 국제협력 등 우리의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현재 추세로는 지구 온도의 상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앙이 오는 시기를 늦출 수는 있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작은 실천에 나선다고 하면은 조금은 늦출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은 어떤가요? 우선 우리나라는 그동안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철강, 화학, 자동차 등 세계 경제의 중요한 제조 공장으로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통상 무역을 강화하면서 이루어 왔습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를 국내에서 다 감축하기란 매우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우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엊그제 과기부 차관의 그 발표를 보면은 이 분야의 연구가 유난스럽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R&D 시스템이 선진화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지금 거대한 과정에서 기후변화, 특히 탄소 중립에 대한 연구에 집중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더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펼쳐가면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극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책 수립과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금년 5월 30일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총괄위원회에서 원전 35.6%, 신재생에너지 32.9%, 수소에너지 5.5%, 도합 무탄소 전기를
2%를 2038년까지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야심찬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 정부는 원자력을 완전히 폐기해서 비난을 사더니 현 정부는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만 고집하며 CF100을 외치고 있다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자력 외에 재생에너지에도 의존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 그룹을 위한 정관계 유착형 부조리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척결하여 공정한 경쟁의 마당을 만든 다음에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미생물 연료 전지 등 재생에너지를 올바로 적극 활용해서 에너지원으로 그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야 합니다. 요컨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에너지원의 두 축으로 삼으면서 수소, CCUS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국가 100년 대계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을 완전히 무시했던 과거의 정책이 지나친 것임을 모두 인식하고 있고, 옆나라 중국이 원자로 개발의 세계 2위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데다가 우리의 SMR 제작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 수출품이므로 원자력을 무시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자해적인 결과가 도출될 겁니다. 최근 그 체코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CF100를 외치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포기하다시피 한다면 이 역시 지나친 감이 있고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비영리 단체와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인 RE100에 참여하는 BMW, 애플, 구글 등 기업들이 협력사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재생에너지 조달 및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에 비추어서 정부는 이러한 국제 정세를 감안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RE100는 세계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를 기업들이 먼저 수용해서 만든 자발적 캠페인의 결과 세계 시장의 장벽 중 하나로 생긴 것이니 우리 기업이 RE100라는 시장 장벽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또 다른 축, 즉 순환 경제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생산이나 소비만큼 중요하므로 자원을 재사용,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 시스템을 갖추는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물을 생산하는 사회에서는 탄소 중립의 실현이란 아예 불가능하기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순환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징적인 조치로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면 잘 아실 겁니다. 최근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유예하거나 백지화함은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공장입니다.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협력으로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컨대 개도국과 협력을 해서 개도국의 살림을 잘 보호함으로써 남벌을 막고 이들의 산림 녹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도와주면 지구 사회 전체에서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량 파리 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인 것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이 가능하게 되면 물론입니다.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충분히 줄일 여력이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정책이 아닌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위험의 강도는 취약계층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며 국가 간, 세대 간, 계층 간 편차도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 국가 안에서도 소송에 앞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기후위기 공론장과 거버넌스의 틀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해서 제1기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해가지고 산업계, 노동계, 농어민, 시민사회, 청년,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탄소중립시민회의를 두어서 사회 약자와 소수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틀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있음에 비추어서 정부가 내디딘 첫걸음이 부디 형식적인 조직과 운영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탄소 중립은 국민 모두가 생활의 불편함을 수용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실현될 수 있으므로 논의 과정에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해야 되고 그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흔들림 없이 2050 탄소 중립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것 같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노력은 잘 실현을 한다면은 거꾸로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극복은 탄소 중립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일상생활에 상용화하고 이를 운용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의 대응은 전 세계 GDP의 2%에서 8%의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 중에는 기후경제 전공자가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알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영향력이 클 수도 있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기후위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헌으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국내외로 제기되는 기후위기 관련 소송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크게 되짚어 봅시다. 아무쪼록 앞으로 3일간 진행되는 이 모의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가이자 젊은 세대의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